제가 예전에 이제 최정화 선생과 그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2000년 정도까지 대담, 2000년 정도까, 2000년까지의 선생님의 이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예, 그것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해 가면서 제가 드는 생각 혹은 제가 드는 어려움을 사실 토로하는 이제 그런 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최정화 작가의 작품과 전시에 대한 저의 인상을 말한다면 파퓰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인기 있다, 대중적이다, 예, 친숙하다 같은 그런 말이겠죠. 그게 이제 제가 최근 몇 년간 저의 그 경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 그 선생님의 이 작품에 초점을 맞춘 이제 심포지엄이나 강연 같은 데 참여하고 또 국공립미술관에서의 전시, 또 갤러리에서의 전시들을 관람하면서 최정화 작가의 작업은 실제로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또 감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품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신기하다, 뭐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예, 그리고 또 이 고가구들이 쌓여 있는 그 작품을 보면서 뭐 어머님이 생각이 난다, 뭐 이제 이런 여러 반응을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단순한 인사나 덕담은 아니었습니다. 예, 진심에 가까운 목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이 대중과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현대미술에 대해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상투적인 문구들, 조언들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현학적이고 고상한 척하고 어렵고 있는 척하는 것이 현대미술이라면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주자인 한 명, 주자 중 한 명인 최정화 작가의 작업은 그 예외에 속하는 듯 보입니다. 한국의 작가들 중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기, 예, 혹은 그 대중성, 혹은 그 파퓰러리티를 능가하는 이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선생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존 작가 중에선 최정화 선생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런 경험이 이제 저한테는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최정화 선생의 미술은 또다시 문제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선생님 작업을 이해하는 그 해석의 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게도 되었고, 또한 인기 있는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다소 형용모순적인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제 선생님의 작품은 저에게 이제 미술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예, 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다 믿었던 예, 최정화 선생의 작업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제가 이제 그 90년대 선생님 작업에 대한 이제 글을 쓰고 공부를 할 때 그 미술은 팝적인 것이었지만 파퓰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팝을 채택했지만 그것이 친절한 그런 작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소재로 사람들을 끌어당겼지만 대중적인 취향에 호소했던 것은 전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의 미술은 취향에 있어서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 경험에 있어서도 최정환 선생의 작업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더니즘적이었고요. 또 아우라를 품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모순적인 면이 이제 최정환 선생의 작업의 성공을 저는 설명한다고 봅니다. 그 성공적인 거리의 확보, 즉 팝적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것. 예, 바로 그것은 그의 미술에서 작동한 여러 유기적인 면모 때문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이미지. 예, 일상적인 소재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중성적인 그런 소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등포나 달동네, 모란시장, 황학동, 남대문 지하도 등 특정 지역을 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신의 것이거나 유행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리고 근과거의 것이거나 곧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즉 그의 미술에서 동원되는 이미지나 물건들은 헤테로토피아 혹은 헤테로크로니에 속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즉 90년대에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시공간의 추세와는 구분되는 혹은 그것과 평행하는 또 다른 시간 시공간의 축에 놓여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미술은 가벼운 외관과는 다르게 여러 의미들이 중층적으로 겹쳐 있어 충전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작품은 심리적인 동요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물론 최정화 선생의 이제 레디메이드 재료, 물건, 이미지 선정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저기에도 내 작품인데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그 선정 기준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과 이미지가 본인의 작품이라고 말하면서 그 선정 기준은 다름 아닌 강한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 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친절한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예, 아마도 매혹적인 형형색색의 이제 낮은 재료, 예, 낮은 곳에서 오는 재료, 물건,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흔히 kitsch라고 불리던 하던 것들은 사실 미술관에서 그것을 보면 그리 얌전하거나 하기보다는 뾰족한 것이었고 차갑기보단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죠. 어떤 이들은 20세기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가 생각난다. 그것이 상처로 등록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전의 용어였던 민중이라는 말을 다시 끄집어 올리고 온 했습니다. 또한 달동네의 공간 구조, 플라스틱 바구니, 얼기설기 만든 나무 의자, 포장마차와 서커스의 타포린 방수 천막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익명의 자발적인 디자인.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역동적이다. 모든 이들이 디자이너다와 같은 이런 일종의 소위 버네큘러 미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었죠. 또한 좀 전에 우정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거의 한국성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최정화 작가의 작품은 한국의 도시와 역사, 의 시공간, 그 시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은 어떤 그 제프 쿤스 같은 매끈함보다는 앤디 워홀의 부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세계에 발딛고 있지 않은 과잉의 재현, 즉 시뮬라크라가 아니고요. 최정화 작가의 작품은 이 세계의 지시 대상을 갖고 있는 발딛고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다른 세계로 가는 포탈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투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이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부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이런 부정성이 바로 최정화 미술이 90년대의 민중미술의 쇠락 이후 방향을 고민하던 많은 평론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90년대 비엔날레와 국제전을 통한 비서구권 미술에 대한 전례 없는 그 관심의 세례를 받을 수 있던 또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원 선생의 작업은 어떻게든 한국의 무엇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의 작업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무엇이었기 때문에 주목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90년대의 민중미술 이후에 소위 리얼리즘, 현실주의는 교정이 되어야 됐었고요. 또한 새로이 부상하는 비엔날레와 국제전의 맥락에서 이국주의, 즉 이그저티시즘에 대한 촉수는 점점 갈수록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정화 선생의 작업은 현실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현실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국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국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의 미술에 대해서 당시 90년대에 감각적이다, 감각주의적이다 이런 식의 이제 다소 내려다보는 그런 묘사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보통 현실주의 미술이 미술을 기호로 환원시키곤 했습니다. 빨리 의미를 끄집어내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정원 선생의 작업은 그렇게 해도 환원되지 않는 어떤 감각
감각성, 어떤 감각의 정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미지와 사물의 어떤 물리적으로 감각적인 면모가 그 작품을 굉장히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해석학적 욕망에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이 키치라고 불리곤 했지만 이것은 바로 그의 한국성이 전통의 도상이 아니라 이 후기 식민적인 혼성의 결과였다는 것. 즉 미술사적으로 말하면 항아리나 흰색이나 자연, 우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장의 돼지머리, 교련복, 플라스틱 바구니를 불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과거에 가두지 않고 20세기의 압력을 담아낸 동시대의 것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최정화 선생의 작업은 명민한 방식으로 가벼웠지만, 다음 이미지, 제가 계속 뭘 읽느라고 이미지들을 계속, 뭐 이런 살바 같은 경우는 어, 어,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저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쉽게 이곳을 못 들어가 썼습니다. 괜히 저보다 훨씬 더 멋있는 많은 분들이 가신데 제가 괜히 물을 흐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다음 이미지. 예, 자, 이거는 음, 이처럼 예, 이처럼 최정화 선생의 작업은 명민한 방식으로 가벼웠지만 무거웠습니다. 반어, 소외, 부정, 그리고 비판이 작동했었습니다. 거리의 감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감각적으로 그의 반취향은 이전 이미지로 죄송하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반취향은 굉장히 우월한 취향이었고 그의 반미학은 몸을 깨웠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최정환 선생의 작업은 모더니즘적이었고 아우라적이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방가르드였습니다.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역이라고 소개되곤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의 작동 방식은 모더니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있거나 위에 있었기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충격, 놀라움,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선생님의 작업은 반항, 정복, 전복, 저항과 같은 당시 신세대의 레토릭을 독점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기저에 놓인 것은 그의 미술이 발산하는 어떤 거리의 감각이었습니다. 즉 그의 작업은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것이었고 취향은 위에 있던 그런 이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최근 선생님의 이 전시에서 느낀 어떤 어려움은 아마도 그런 거리의 감각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리의 사라짐 혹은 거리의 폐기 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례들 말이죠. 다음 이미지. 그런 작업은 그의 작업에서 그런 이제 사례는 그의 작업에서 그의 말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플라스틱 과일나무나 공기 주입식 숨 쉬는 꽃 같은 건 말이죠. 대표적인 서명 양식, 시그니처 스타일이 되어서 이제는 공적인 곳에 놓입니다. 즉 익명의 많은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작업이 되죠. 도상의 보편성은 현대 미술에 대한 거리감이나 불편함을 줄이고 특히나 꽃은 기쁨도 슬픔도 모두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졌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삶과 생을 연상시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와 같은 제목은 사람과 꽃의 익숙한 유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 색, 형태, 스케일을 포함한 강력한 시각적인 자극은 보편적이고 또 유연한 그 도상의 숨과 재미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변 공간을 그 작업이 놓인 주변 공간을 새로운 종류의 감각으로 활성화하고 또 쾌활한 분위기로 이끕니다. 이런 일은 요코하마역에서도 리버풀의 라임 스트리트역에서도 싱가포르의 비보시티 또 생모리치의 호수 파리 라빌레트 공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들 작품 사진 다수의 아이들이 등장하는 일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미지. 그 시작이 아마도 1995년 미토 미술관의 슈퍼플라워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와 같은 재현은 이런 선생님 작업이 갖고 있는 특정 작업이 갖고 있는 그 작업의 즉각적인 호소력과 매력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담론 이전의 소통 혹은 해석학적 접근 이전에 작동하는 일종의 신체적인 끌림 같은 건 말이죠. 바로 그것이
2000년대 이후 선생님 작업의 주요한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여러 방식들이 등장합니다. 다채로운 형태와 색, 그리고 다양한 출처를 갖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활용해서 전시의 취지나 설치되는 장소의 특정적인 형상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예, 다음 이미지. 뭐 소쿠리, 뚜껑, 그릇이나 컵, 페트병, 또 세제통, 이건 모두 플라스틱이죠. 예, 이런 것들로 꽃, 말 혹은 오륜기를 만들거나 또 잠실 운동장을 커튼처럼 두르는 작업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은 많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재료와 형태의 확장이 눈에 띕니다.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물론 그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요. 널리 알려진 그 스테인리스 용기, 빗자루, 버려진 가구 혹은 고가구, 뭐 이런 인재 재료들을 쌓고 올리고 잇대어서 조각적인 형태와 건축적인 스케일의 작업들을 선보입니다. 낮은 재료를 활용하지만 최정화 작가의 경륜의 디자인과 또 제작을 맡은 철인의 훈련된 테크닉으로 꼴을 갖추고 나면 재료의 이전의 맥락이 떠오르기 전에 벌써 세련되거나 우아하거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합니다. 다음 이미지. 예, 리움에서 있었던 전시의 작업입니다. 바로 이런 작업은 필연적으로 작품을 처음에 멀리에서 보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재료를 한 번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물러서서 그 작품을 다시 보는 이런 이제 이동의 관람의 방식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전의 맥락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작업의 느낌 사이 어떤 격차 혹은 이 재료의 격상 혹은 어떤 경험의 승화 같은 것들을 인지하면서 고양된 경험들을 이제 대중들이 하게 되죠. 이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격상의 감각, 이것이 바로 작품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평소 미술은 어렵게 생각했는데 주변에 접하는 소쿠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참 특이하고 쉽게 다가왔다. 이제 이런 반응들은 선생님 작업에 그리 독특한 그런 경험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뭐 미술사적으로 또 비평적으로 작품을 뜯어보면 아마도 이보다 더 많은 어떤 의미가 충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어떤 차원에 있어서 선생님의 작업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향유하게 만든다는 점, 전 그런 면에 있어서 그 popularity라고 하는 것이 최정화 작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최근 작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최정화 자신의 어떤 취지 혹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 이제 제가 선생님과 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저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최정화 선생님은 당시 이제 최근 스위스 올림픽 뮤지엄 작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륜기를 어린이들과 만든 작업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생전 처음 해보고 재미있고 결과가 아름다우니까 너무 만족한다. 제목이 해피해피 프로젝트다. 다 행복한다. 아이들도 행복하고 뮤지엄도 행복하고 참여자도 행복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별다른 과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포토제닉한 작품 앞에서, 다음 이미지, 바로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 앞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또 좋아요를 누를 것입니다. 이 작품이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라고 관객이 의심하게끔 어떤 까끌거리는 그런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색감과 형태에 이끌리고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주요한 특징입니다. 당연히 이런 프로젝트가 한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또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그의 프로젝트를 미술관에서 만나는 일이 매우 당연한 것이라면, 그 다음 이미지요. 비엔날레나 이것은 이제 좀 전에 그 올림픽 뮤지엄에서 있었던 작업에 대한 유튜브 파일을 찾아보시면 쉽게 만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이미지요.
실제로 선생님 작업들, 아이고, 예, 선생님 작업들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 엑스포, 뭐 공원, 관광지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선생님 작업이 어떤 연회적이고 축제적인 성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 작업은 예, 좀 전임이죠. 아, 한 번만 더, 예, 예, 맞습니다. 아니요, 전임이지, 죄송합니다. 예, 그냥 이걸로. 예, 선생님 작업은 예, 또한 그 쇼핑몰, 백화점, 호텔, 아파트 단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소 거기에선 그곳들은 취향이 보수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곳에 선생님 작업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도 선생님 작업이 안정성과 어떤 신미성을 동시에 갖춘 혹은 품격과 관능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의 시작은 2000년대 초중반으로 저는 거슬러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의 그 공공 프로젝트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이제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시작은 98년 그 후쿠오카에 있는 쇼핑몰인 이 하카다 리버레인에 설치된 이 세라믹으로 된 기둥은 기둥이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소환을 시켰는데요. 예, 이 90년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90년대 선생님의 경력과는 또 다른 일종의 선생님의 두 번째 경력 혹은 이막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 그의 작업은 익명의 시선에 노출되어 대형화된 야외 조형물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 저는 됩니다. 물론 과일이건 꽃이건 대형 플라스틱 구조물이건 공기를 불어넣는 작업은 사실 2090한 2년, 3년 이때부터 선생님에게 시작된 오랜 어휘 혹은 오랜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부터 바로 그와 같은 작업들이 공공적인 시선, 그러니까 공적인 인퍼블릭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퍼블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그러면서 밖에는 인플레이터블을 놓고 안에는 플라스틱을 놓고 퍼블릭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종화의 공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공적인 시선이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에 놓였다고 해서 곧 그 어떤 거리의 소멸 혹은 관객과의 어떤 친밀성의 증대로 진행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미죠. 오히려 처음 그 선생님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사실 선생님이 그 화이트 큐브 미술이 야외로 나온 것 같은 것에 더욱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의 첫 공공미술 작품인 이 세기의 선물은 바로 뭐 좀 전에 그 우정환 선생님 화면에서도 잠시 보였지만 예,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모델로 한 플라스틱 황금탑 이것은 사실 예, 반어적이고 불온하고 예, 분명 장소 특정적인 작업이면서도 이 작업을 딱 봤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달려가고 막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것으로부터 어떤 불쾌감을 느꼈던 사람들도 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작업은 반어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각별했을지 몰라도 다른 이에게는 불충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리고 또한 2000년대 초에 또 다른 다음 이미지 이 공기 구조물 같은 경우도요. 이 무궁화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연꽃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선생님의 90년대 초반부터 썼던 어떤 쇼쇼쇼나 대한민국에 썼던 뭐 무궁화나 태극기 이미지 그리고 98년 쌈지 스포츠에서 나왔던 어떤 그 서커스 그 타포린 천막 같은 것에 더욱더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부터 뭔가 이런 도상과는 조금 이제 달라진 좀 더 높은 보편성을 띠는 그런 이제 도상들로 진행해 가는 듯 보입니다. 예, 그 다음 이미지. 예, 2001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 이제 나오는 바로 그의 공공적 상상력에서 이 과일나무, 꽃,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샹들리에 같은 형태가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 형태와 색은 감각적으로 어떤 연상적으로 강한 인상을 예, 물론 주기보다는 보다 높은 일반성과 어떤 유연함을 자랑하는 듯 보입니다. 물론 이후에 선생님의 작업이 논란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 그 2007년 창원시청사의 어떤 그 휘감는 작업은 또 무당집 같다는 민원으로 폐기되었다. 이제 이런 그 에피소드도 있죠.
예, 물론 트라우마틱한 것이었겠지만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어떤 공공미술 작업의 퍼블릭에 대한 태도는 일종의 퍼블릭 지향적, 퍼블릭 친화적, 혹은 퍼블릭 교감적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객에게 호의적이고 친화적인 태도, 혹은 관객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일, 이것은 사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최정화 선생에게는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또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원래 그런 분이지 않았을까? 시작부터 자신의 관객이 친절한 분이 아니었을까? 혹은 관객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미술의 영역보다 선생님이 더 많은 각광을 받았던 이 상업 미술의 영역 속에 선생님이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실제로 예, 최정환 선생님은 신세대 미술의 주역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 공간 디자인 등 커머셜 아트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죠. 실제로 선생님의 이 창고 예에는 그때 썼던 계약서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 사람들과 이제 이 아이덴티티 계약을 체결했는지 말이죠. 고객과의 소통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의 미술이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선생님의 그 폭넓은 인간관계에 놀라곤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히 최정원 선생 자신의 어떤 매력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결코 이 최정화 작가가 유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고집을 꺾지 않는 작가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순수 미술과 상업 미술을 오가는 이 크로스오버, 바로 이것은 80년대 민중미술 직후의 한국 미술에서는 저는 낯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당시 이제 한창 논의되는 뭐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 논리로서의 포스트 모던 시기의 상품 미학의 전도사로 의심받기도 했었죠. 그러나 또한 저항의 문화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순수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조적인 것일 수 있었고 오히려 가벼운 것이 정치적일 수 있었던 당시에 그의 행보는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었고 해방적인 면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방가르적인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하게 그의 아방가르드적인 태도는 어떤 형식적인 실험이나 정치적인 참여가 아니라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던 이 문화산업 혹은 상업미술과의 연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작업이 자신의 작업을 일종의 미끼요 삐끼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객과의 소통, 친화를 맺는 그런 감각을 훈련시킨 커머셜 아트의 영역이야말로 최정화 선생의 공공미술의 기원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근법은 사실 2000년대 한국의 다른 공공미술의 실천들과 구분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는 여러 이유로 공공미술의 10년, 한국 미술에서는 공공미술의 10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80년대가 민중, 90년대가 대중, 그러면 2000년대는 저는 공중 혹은 퍼블릭 이 논제가 되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공공미술에 대한 여러 모델이 입안되고 논의들이 심화되었습니다. 우선 최정화 선생님 것은 오래전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관심도, 사랑도 혹은 장소 특정적이지 않는 흔히 흉물스러운 그런 공식적인 공공미술 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최정화 작가는 자신의 저와 또 말씀을 나누면서 본인은 한국에서 보는 이상한 퍼블릭에 대한 대응으로 꽃나무, 과일나무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고 호소하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이 최정화 선생의 공공적인 실천은 당시 한국에서 뭐 뉴 장르 퍼블릭 아트, 장소 특정성 혹은 개입주의 공간 실천 혹은 소셜 턴 등과 같이 이 전지구적인 흐름과 공명하던 그런 것과는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요. 즉 97년, 98년 뭐 동아시아 외환 위기로 촉발된 국가 경제의 어떤 위기, IMF 구조 조정, 그리고 또한 전지구적으로 확인되는 어떤 신자유주의 본격화,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했던 일종의 미술의 매우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서 이제 공적 역할을 하는
그런 미술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최정화 선생의 작업의 기원이 90년대 점증하던 문화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 모델은 분명히 민중미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이 모델이 일종의 불화, 긴장, 파열, 개입, 폭로, 비판과 같은 것을 중요한 어떤 태도나 제스처로 갖고 있다면, 그리고 또 최정화 선생은 사실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들이 가시성을 어떤 잃어가는 커뮤니티의 입장에 서거나 그들을 대신하는 혹은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작업이라면 최정화 선생님은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정화 선생님 작업은 협업과 참여는 오히려 그의 여전히 그의 작가적인 권한 하에서 진행이 되고, 선생님 작업의 공동체는 지역적이거나 특정적이라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최정화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은, 제가 저의 머릿속에서 공공미술 하면은 이런 쪽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참여적 의미의 이제 실천이라고 말하는 쪽이죠. 아마도 그것은 미술사에서 흔히 공공미술의 커리큘럼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수잔 레이시, 그랜트 캐스터, 뭐 클레어 비숍, 뭐 이런 이제 소위 공공미술 혹은 소셜 턴과 같은 혹은 액티비즘의 작업들을 공부를 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저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들 모두 포스트 공산주의 이후에 미술의 공적 상상력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2018년에 선생님과 그 대담을 나누면서 선생님께 다소 도발적으로, 선생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진 찍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 만족하는 그런 공공미술이 과연 최선인가요? 이렇게 다소 도발적으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술이 약간 취해 있던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약간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에 선생님은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선생님이 말씀은 공공을 건드리는 작업이다. 작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질문을 하고 건드리는 것 말고 작가가 그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작가가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대답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의 언급과 작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저의 생각이 낡거나 진부한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미술은 일상과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 자율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시공간과는 다른 그 외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미술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작가는 보헤미안이 되거나 광인이 되거나 아이가 되거나 영웅이 되거나 선각자가 되거나 혹은 액티비스트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관객은 그 앞에서 어리둥절하거나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래서 그 작품을 외면하고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대중과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죠. 반면 최정화의 미술은 그것이 놓인 공간을 다채롭고 생기 넘치고 흥겹고 다가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미술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친근하게 만듭니다. 다음 이미지. 예, 또한 다음 이미지. 레드캣,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의미에서 그의 미술은 미술을 민주화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까요? 이것이 문제인가? 이것이 문제일까요? 여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일들은 현재 많은 미술관이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추구하는 그런 교감, 소통, 친근함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정화 선생의 작품이 혹은 최정화 선생의 취향이 혹은 최정화성이 갤러리나 미술관 혹은 기업 사옥의 리셉션 공간에 놓이거나 그곳에 놓여 있은 그런 사례들을 확인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이미지. 그것은 풀에서도 그렇고요. 꿀에서도 그랬고요. 인사미술공간, 아트선재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수의 해외 많은 미술관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실 아무리 미술이 사람들과 친근하려고 해도 그런 미술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이제 미술 제도는 더 이상 고양된 감각과
교양을 독점하는 그런 고급 문화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트페어는 점점 더 퍼블릭 이벤트로 바뀌고 미술관은 점점 더 여가를 보내는 장소 내지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술은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어간다는 그런 진단도 이제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 수많은 미술관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그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혜택받은 몇몇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죠.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비판적 미술이 자아내는 긴장과 충격, 불화와 불편함은 다른 의미에서 문화상품 이상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또한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은 너무 비관적이고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급 문화의 허약한 만큼 저는 대중문화의 선도성을 믿기 때문이고 제도 밖의 순진한 만큼 제도 안에 어떤 생산적인 계산을 또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화의 작업은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미술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라는 것을 미끼요 삐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자기 비하일 수도 있습니다. 작품이 뭔가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작품 미끼요 삐끼다. 여러분이 미술 작품이다. 이것은 뭐 별것 아니다라고 그런 태도 같은 건 말이죠. 이런 자기 비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사실 90년대에는 그때는 한국의 미술 제도가 그렇지 않은 척 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자발적인 자기 비하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전복적이고 탈신화와 계몽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아방가르드였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의 미술 제도는 사실 그런 가장을 벗어던진 것 같습니다. 미술이 상품이라 말하고요. 전시의 성공을 관객 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선생님의 이 미끼요 삐끼요라고 하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친화적인 태도는 전위의 언어는 아니더라도 퍼블릭에 오히려 신뢰를 얻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작업이 너무 대중적이다. 혹은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가도 그런데 사실 모두 그렇잖아. 가장이 없잖아. 솔직하잖아. 신뢰할 수 있잖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가장과 가식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고 말이죠. 이런 점에서 한편으로 최정화의 미술은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시공간을 지금은 저는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술관이 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중성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보입니다. 즉 어떤 거리의 파토스 혹은 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전만큼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능적이다 혹은 공모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냉소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작가가 말하는 어떤 작가가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냉소에 더욱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정화 선생의 작업이 한때 작동시켰던 어떤 거리의 감각, 그래서 지금 사회와 다른 대안의 시나리오를 말하거나 혹은 뭔가 다른 감각을 일깨워서 사람들의 어떤 감각의 인터페이스를 바꿔내려고 했던 그때 혹은 세상에 너무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균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매우 럭저리한 공간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막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 그때와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최정화의 미술은 공공미술 혹은 미술 일반에 대한 일종의 미술 일반을 사유할 수 있는 어떤 제로 포인트 혹은 0점을 다시 만들어 놓는 듯 보입니다. 왜 그의 미술은 친숙한 것일까요? 그의 미술은 어떻게 미끼와 삐끼가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의 미술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속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소비에는 어떤 진정성의 계기가 놓여 있을까요? 충격이나 거리에 이런 모더니즘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회와 공모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무언가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드와 반복을 활용하면서 아무것도 없기에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아방가르드의 약한 보편주의가 아닌 그의 사람들을 훔치는 강한 보편주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거기에서부터
이 변모한 시대에 그의 미술이 다시 생각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